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장중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아래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약한 건가요? 사실 뭐 그동안 우리가 이제 3월 14일 이후,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시 뜯어보게 되면 물론 전기전자 쪽 섹터 쪽으로 외국인이 크게 좀 쏠렸다는 측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 쪽으로 많은 비중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나마 좀 안전한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피해 있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이제 악재들이 계속 짓눌러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이제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섹터 쪽에 대한 분산 효과가 생각보다 좀 약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상호 관세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워낙 이제 뭐 철강이나 아니면은 알루미늄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까지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2일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런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씩 이제 우려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측면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월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4월부터 는 특히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고 실제로 외국인의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구간에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안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밖에 없는데 손창현 팀장님,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제가 봐도 뭐 특별한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미국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뭐 종목별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관련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인맥이라든지 정치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도 그 배경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별로지만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화재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이제 모듈러 주택을 공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과 모듈러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가치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고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보수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를 말씀하시는 거면 시장 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라 정말 개인기 장세로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분간 더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팀장님? 예, 제가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3월 말에 결국에 공매도 이전까지는 어떠한 방향성 자체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잠재되어 있다가 4월 2일 날 한꺼번에 터진다라고 하면 이제 기다렸었던 그 부정적인 뉴스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정적인 의견 자체가 4월 이 초 부반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차라리 긍정적인 흐름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뭐 이슈가 뭐 좀 부족하더라도 단기적인 개별적인 종목들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탐색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뭐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헌재 판정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4월 4일이 아마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선고가 나오면 11일 정도가 이제 공판에 대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 전력 인프라 쪽이 유독 약하고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섹터 가운데
손에 꼽힐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추가 취소 소식이 디디 코엔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반도체주가 줄줄이 밀렸는데 우리는 반도체보다는 전력 인프라 타격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전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수주와 실적이 계속 동반되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작년 한 9월이나 한 11월쯤에 이제 엘리바마나 이제 울산 쪽 공장은 이제 추가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올해에 대한 뭐 수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분기 때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전망들을 하나둘씩 나왔지만은 물론 이제 메타나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하반기까지 계속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문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스탠스 변화가 하나씩 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미국이나 유럽 쪽 2기가와트 쪽에 대한 캐파 축소 여러 부분도 있었고, 물론 어제와 같은 이슈들은 물론 이제 TD 코엔 이제 애널 자체가 계속 꾸준히 이거와 관련해서 2월달에도 한번 언급을 해줬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와 관련된 관계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AI 캐펙스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변화가 생길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딥시크나 키온 AI나 최근에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같은 여러 중국 이제 AI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엔비디아 H20을 이제 주문을 늘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빅테크 업체들은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AI 투자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마 이런 이슈들이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과연 메타나 이제 알파벳에 대한 그 변화들이 있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메타도 그렇고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큰 변화는 있지는 않지만은 시장은 또 이런 신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내 시장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 물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겠고,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과 같은 변압기 같은 이제 흐름들은 이게 결국에는 뭐 28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조금 투심이 좀 안 좋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아마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에 대한 컨센보다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수주 물량들, 물론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게 시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이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 보수적인 관점 체크해봤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많은 분들 주목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차 좀 살려줘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주가의 타격은 그 중소형주가 조금 더 큽니다. 부품사가 좀 큰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진단을 좀 받겠습니다. 팀장님. 예, 뭐 단기적인 영향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주들일지 부품주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보완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이제 완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뭐 중장기 모멘텀은 역시나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체를 이미 어느 정도 해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공장 메타 플랜트가 오늘부터 이제 준공이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로봇 관련된 것도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을 분명히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도 충분히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행과의 생산 제휴 확대도 좀 기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공장이죠. 인도나 러시아 공장도 상당히 좀 뭐 교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판매 가격 자체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당연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생산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뭐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브리핑 때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관세의 영향, 그게 실질적인 실적에 영향을 주든 심리적인 영향을 주든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도 있고,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이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나 자동차주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까요? 뭐 제가 봐도 충분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온기가 다시 좀 시장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공매도가 되레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수익을 그동안 못 냈나라는 것이 또 하나의 투자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은 못난이주의 반란, 공매도 재개 이후에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뭐 시장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한류 콘텐츠주들의 강세도 오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상승의 배경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확실히 이건 물론 이제 매년마다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항상 이제 그 중국에서도 이제 내수 진작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올해 같아는 확실히 좀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관련해서 이제 뭐 무비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어 왔었고, 물론 이번 방한 이후에도 이제 하나 둘씩 차근차근 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은 일단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특히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뭐 음식이나 아니면 관광을 통한 소비들이 이게 파급력이 더 커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연에 대한 흐름들은 본격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해제들이 상반기 내에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도에도 특히나 이제 특히 해외 가수들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대한 공연들이 하나 둘씩 올해 일어났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40회의 이제 투어 공연이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에 대한 60%가 일본 가수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가수들에 대한, 물론 최근에 여러 이제 이벤트 이슈가 있는데, 물론 국내 가수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에 대한 공연이 잡혀 있는 좀 상황인 만큼, 그만큼 중국은 어느 정도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 특히나 엔터 쪽에 대한 분위기, 물론 오늘 SM과 큐벤터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에 대한 그 소속사들이 좀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음악 시장이 굉장히 크고 전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은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19년부터 그 20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콘서트 가격이나 굿즈 가격들이 크게 올라왔고, 그만큼 텐센트 뮤직으로 한 그 스트리밍 플랫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안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약 엔터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밸류 가치에 대한 상승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다면 뭐 관련해서 볼 게 엔터, 게임,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인지 간략하게. 네, 엔터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 좀 보이고 있고, 또 게임 산업도 작년도에 검은 신화 50이 이제 콘솔 시장에서 큰 흥행을 한 이후부터 중국은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 모바일 게임 시장과 함께 콘솔 시장까지 이제 굉장히 눈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게임 산업도 충분히 이 향후에 뭐 외자 판호나 이런 대한 이슈들이 크게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도 앞서서 이제 소외받았었던 섹터에 오히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투자 의견 동일할 것 같은데, 투자의 매력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주신다면 화장품, 엔터, 게임 뭐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엔터가 제일 우선순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터, 화장품, 게임 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엔터는 기존에 이제 신규 매출을 찍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중국의 공연이나 콘서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대단히 전국 공연이라든지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신규 매출이 당연히 엔터 쪽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뭐 제가 지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었죠. YG 엔터나 큐브 엔터를 탑티어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게임도 중국에 이제 발을 걸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아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큐브엔터 아마 많은 분들 방송 보고 도움 받고 계실 겁니다. 오늘 추가 내용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이화진 과장, 손창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